반장님 조금 일찍 어디 있어? 조금만. 오늘 환매 같은데 맞아요? 환매. 그 잠은 잘수록 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잠을 많이 잤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또 잠아. 계속. 근데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이 저도 이제 조금 정형화되는데, 토일 연속으로 울산에서 특강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게 아마 조금 영향이 있어서 잠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근데 쌩쌩하던데요. 그제 보니까 쌩쌩해. 하루 더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씩 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환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매. 팔았다가 되산다. 요거는 매매 중에서 한 별 3개 정도 환매. 자, 기본기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기본기. 갑이 집을 소유하다가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 대금은 1억이고 매매에 든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집은 을에게 넘어갔겠죠. 이렇게. 자, 1억은 갑이 받았고 이렇게. 자, 갑은 집을 돈이 급해가지고 팔기는 파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갖고 찾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3년 정도 됐을 때 얼마의 돈을 주면 내한테 다시 팔아라. 이래 하니까 을이 괜찮다. 알았다. 이래 됐습니다. 이거를 환매특약이라 합니다. 환매특약. 이렇게. 자, 그러면 매매는 주인입니다. 주인. 이거는 종이에요. 우리 민법에 지배하는 원리가 2개입니다. 주종관계하고 모자관계. 모자관계 또 연습 한번 시켜보면 모자관계 3개 있는데, 모자관계. 물어보려 하면은 고개를 숙이냔 말이야. 괜히 책 보는 척하고 있다. 책을 봐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모자관계는 3개 있죠. 대리권, 복대리권, 전세권, 전세권, 전전세권, 임차권, 전차권. 그게 모자관계. 주종관계는 수없이 많고. 그러면 이 주종관계라는 것은 요 주인이 죽어버리면 종도 따라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환매특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반드시 동시에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 환매특약의 내용을 딱 보니까 3년 차에 얼마의 돈을 주면 팔았던 갑이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3년을 뭐라 하느냐? 환매기간이라고 합니다. 환매기간. 얼마의 돈을 주고 이거를 환매대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기간도 규정되어 있고 환매대금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 기간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냅니다. 요거는 임의 규정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을 보면은 조문의 성격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단속 규정은 몇 개 안 됩니다. 강행 규정이다. 그럼 주로 효력 규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리고 항상 권리가 나오면 분류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물권,
채권, 채권 속에는 청구권, 형성권, 그렇게 3대 체계로 물권, 채권, 채권에는 청구권, 형성권, 이렇게. 어쨌든 간에 형성권으로서 채권입니다. 자, 채권의 특성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특약의 내용을 보면 갑이 3년 차에 얼마를 을에게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를 성립시키고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행규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 법에는 부동산은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동산은 뭐 시험에 잘 안 오니까, 그죠? 5년. 그럼 법에는 5년으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죠? 계약으로 7년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과했어. 그러면 법대로 당연히 5년으로 됩니다. 그 다음 기간을 안 정해도 법대로 5년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3년으로 정했다, 여기처럼. 그러면 5년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이때는 3년으로 됩니다. 대신에 2년이 남았다고 해서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죠? 자, 그런데 환매대금은 임의규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규정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 자, 우리끼리는 환매대금을 2억으로 하자. 그러면 이 특약대로 됩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특약을 안 하면 임의규정대로 됩니다. 그럼 임의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매매 대금은 1억이고 매매 비용은 400만원 요래 돼 있네. 그러면 여기가 1억 아닙니까, 그죠? 1억. 그럼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50% 균분하거든요. 그럼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은 얼마요? 200만원 1이 된다고.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규정대로 1억 200만원이 환매대금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갑은 3년 차에 1억 2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를 성립시키고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병한테 집을 다시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나와버렸어요. 제3자에게 넘어갔다. 자, 그런 다음에 을이 3년 차에 1억 200만원 준비해서 을에게 갑니다. 집 내놔라. 이래 하니까 을이 집 없다. 어디 갔노 하니까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래 됐습니다. 그 값은 일단은 뭐 을의 멱살을 좀 몇 번 흔들겠죠, 그죠? 그리고 바쁘니까 좀 이따가 흔들러 다시 올게 하면서 누구한테 팔았냐 하니까 병한테 팔아.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200만원을 가지고 병한테 가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슨 기침 소리가 희한하노? 전설의 고형처럼 화끈하게 해라, 괜찮다. 화끈하게 해라 하려면은, 어정쩡하게 하면은 계속 나온다. 화끈하게.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신 분들이다. 자, 이거는 이제 환매권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을이 배신해서 제3자 병한테 집을 넘겨버리면 갑은 집을 못 찾아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환매 특약을 미리 등기를 해놨다. 요거를 환매 등기를 합니다. 환매 등기. 그거 등기법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등기를 해버리면 잘 들으세요. 등기라는 것이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 민법의 부속법이란 말이야. 민법에서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해놨고 필요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등기법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등기법. 지난번에 민법 그 수석한 사람 있잖아요. 등기법도 당연히 다 맞췄죠. 예. 요즘 민법 실력이 있으면 맞추도록 하는 문제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옛날하고 달리. 옛날엔 순수 실무 문제를 냈거든요. 등기법에서. 근데 지금 전자로 바뀌었잖아요. 전자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고. 내가 집에서 할 수 있어. 컴퓨터로. 그런 세대에 실무에서 출제할 거리가 없어 지금. 옛날에는 그 중요한 것이 등기 원인 정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 원인 정서 또는 인감 증명서 요런 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 전자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낼 게 없으니까 민법하고 관련된 이론을 많이 내요. 등기법에도. 그래서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법의 등기를 잘 들어야 등기법에도 큰 효력을 발휘한다. 자, 여기 청기누설 원인데, 자, 특약도 계약이거든요. 계약이 등기되면 또 채권이 등기되면 물권처럼 바뀝니다. 채권이 등기되면 물권처럼 바뀌고 계약이 등기되면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쳐요. 등기가 되면. 그죠? 그래서 환매특약이 등기되면은 요 형성권이 채권인데 물권처럼 바뀌어 버린다. 이거를 물권화 경영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된 환매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기된 환매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조금, 집을, 병원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끝났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요 1억하고 잘 보면은 1억하고 요 400만 원 중에서 반만 주고 지금 환매를 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지금 1억을 3년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3년 차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그럼 3년 전에 1억을 받았다면은 왜 1억만 주느냐? 1억에 대한 이자를 왜 안 붙이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딱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1억하고 매매 비용 반만 주고 환매해서 찾아오네. 이상하네. 3년 전에 1억을 받았는데 이자는 계산 안 해주네. 이런 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심이 한 개도 없다. 그죠? 의문이 없어. 그래서 의문이 있어야 이게 머리에 확 꽂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1억에 대한 이자를 왜 안 주느냐 이래 했을 때 을이 대신에 요 집을 3년 동안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용. 그럼 사용하면은 사용료가 있잖아요. 요 사용료를 법정 과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을은 3년간의 사용료를 돌려주고 갑은 3년간의 이자를 돌려주고 원래 그래 해야 된다고. 그런데 퉁친다고 이거를. 아시겠죠? 이자와 과실은 상계 처리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간단한데, 그죠? 자, 나머지는 볼 게 없고, 뭐, 교환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교환.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임대차, 특별법의 주택임대차, 특별법의 상가임대차,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그러면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은 주택임대차, 상가를 대상으로 하면은 상가임대차.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이면 일반임대차. 그러면 일반임대차의 대상은 대표가 뭐예요? 토지. 토지가 90%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 그 다음에 창고, 뭐 사무실 등등등이 나오면 일반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일반 임대차는 민법에 적용을 받고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요거는 특별법이단 말이에요. 특별법. 민법은 뭐라고? 일반법이야. 일반법. 민법은 일반법,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특별법.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판사 앞에 갔어. 그럼 판사는 법을 보고 재판을 한단 말이야. 그럼 민법을 보고 재판할까요? 주임법을 보고 재판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둘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하고 특별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판사는 주임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주임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을 가지고 재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게 주택임대차가 나오면 민법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임법에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임법에 없는 내용은 전부 다 민법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일반 임대차에서 뭐를 공부하느냐? 자, 우선 토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빌려줍니다. 빌려준다. 뭐 을은 빌리고 갑은 빌려주고, 이거를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우리 민법의 대차가 무슨 뜻입니까? 대차, 빌려주고 빌린다 이런 뜻이죠. 대차는 세 개 있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그죠?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물건을, 사용대차는 공짜로, 임대차는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 그래서 임대차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대가입니까? 요 대가를 뭐라 합니까? 차임이라 하죠, 그죠? 월세라고 합니다. 자, 내 물건 써라 대신에 사용료 달라. 이거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갑과 을에게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항상.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이단 말이에요. 성립, 유효.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는 뭐고 임차인의 의무는 뭐고? 첫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이걸 인도 의무라고 합니다. 인도 의무. 그 요약서에 다 있는데 칠판을 통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인도 의무. 그러면 인도만 해주면 될까요?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사용 수익해 할 의무.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을이 제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는 간단하죠.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해야 할 의무하고 임차인이 해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냐? 그죠?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선후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해줘야 월세를 추후에 지급합니다. 선후 관계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선후 관계다. 선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돌려주는 거, 목적물 돌려주는 거, 그거는 동시행 관계다. 시작할 때는 선후, 끝날 때는 동시.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자, 의무는 임대인 쪽에는 의무가 시험에 나와요.
임차인 쪽에는 의무는 요것밖에 없어. 요 시험 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 이렇게.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도 뭐가 시험 나오느냐? 이 사용 수익케 할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라고 있어요. 수선 의무. 요게 판례가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수선 의무. 자, 우선은 수선은 같은 말이 보존, 유지, 수선. 보존, 유지, 수선. 조금 더 확대하면은 관리. 예, 그렇게 수선 의무. 자, 수선 의무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사소한 수선, 하나는 소규모 수선, 하나는 대규모 수선. 수선은 세 가지다. 이렇게. 자,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스스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뭐 하루에 물이 새는데 하루에 한 방울 떨어진다. 그거는 임차인 네가 찾아서 해라. 에? 어디 가서 뭐 해서 슈퍼에 가면은 그 풍선껌이라고 있거든요. 그 풍선껌 사가지고 그냥 땜질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네가 해라. 이런 이야기. 자, 대규모 수선은 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고. 자, 그런데 소규모, 우리가 보통 수선 그러면 요 소규모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책에서 아무 소리 없이 수선 그러면 뭐라고? 소규모 수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규모 수선은 역시 원칙은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떠맡기로 특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특약을 하면.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이번에 토요일 날 판례 특강 시간에도 있는데 처음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지금 수업하고 특강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기대가 큽니다. 지금. 상당 부분이 오늘 미리 예습하고 지금 토요일 날 든단 말이에요. 지금. 예? 기대가 커. 자, 거기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수선은 무조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 없다면 임대인 요렇게 돼요. 그럼 거꾸로 요 대규모 수선도 특약을 하면은 임차인이 부담할까? 요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대규모 수선. 자, 우리가 특약으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때 수선은 소규모 수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약을 해가지고 대규모 수선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겠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이 특약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자, 하나는 일반적인 특약이 있고 하나는 구체적 특약이 있습니다. 구체적 특약. 요거는 수선의 범위까지도 언급한 특약을 구체적 특약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을 했는데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소규모 수선을 이야기한다고. 그걸 일반적 특약이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그걸 일반 특약. 그때는 소규모 수선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수선의 범위까지 언급했어. 자, 수선은 어떤 종류의 수선을 불문하고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래 되면은 대규모 수선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아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통은 이런 특약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요 특약을 해. 근데 제가 하면은 요런 것도 많이 하지. 요거 한다고. 요거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래 하면은 소규모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제가 쓰면 그렇게 안 쓰지. 수선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선의 범위를 불문하고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래 돼 버리면
대규모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 수선 의무하고 대응되는 게 보호 의무라고 있습니다. 보호 의무. 자, 보호 의무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요? 도난 방지 의무, 하나는 안전 배려 의무. 요게 임대인의 의무에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안전 배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고, 또 도난 방지. 임차인이 도둑질 당할까 싶어서 내 보초 서줘야 되고.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다. 두 개가 뭐라 했노? 어? 도난 방지 의무, 안전 배려 의무.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보호 의무가 있는 임대차가 있죠? 숙박 임대차. 여러분이 모텔에서 자면, 그죠? 여러분은 임차인이고 모텔 주인은 임대인이고, 그때 모텔 주인은 요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까지도 가진다. 이런 이야기, 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하기 전에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있거든요. 임대차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자, 기간은 항상 나오는 것이 최단기간하고 최장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몇 년까지, 몇 년 이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임대차는 최장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일반 임대차도 20년, 주택 임대차도 20년, 상가 임대차도 20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는 최장기가 없습니다. 영원히 해도 됩니다. 그럼 최단기는 얼마일까요? 몇 년일까요? 최단기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가 2년, 상가는 1년, 일반은 없습니다. 최단기도 없다. 자, 그 다음 갱신 문제가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나오면 항상 기간의 연장을 갱신이라 하거든요. 갱신이 있다고. 자, 그러면 갱신이 딱 나오면 합의갱신, 이거를 계약갱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요거는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또는 자동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합의갱신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합의로 갱신하는데 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법정갱신이다 이 말입니다. 법정갱신. 자, 갱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종료 시점이 딱 있어야 돼. 여기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자, 갑은 주인입니다. 갑은 주인이고 을은 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자,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다. 이렇게 봅시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종료가 됐단 말이야. 종료가 된 다음에 요때까지 만료 후 상당 기간, 우리 법에는 상당 기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료가 되면은 임차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나가겠다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올려줄게, 월세 올려줄게, 더 사용하자. 말이 없어. 즉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침묵을 했다. 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임차인이 침묵을 한다. 임차인이 침묵한다. 요래되면은, 그죠?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임차인이 침묵한다가 아니고 요거를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이 침묵을 하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침묵하는 주체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침묵을 한다. 항상 이런 표시가 나오면 뭐 한다 말입니까? 침묵한다, 침묵. 하얀 마스크에 매직으로 꼽혀 딱 붙여 말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말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더 사용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때는 임차인 보호,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자동으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동일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해서 항상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동일하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여기도 나오고 주택에도 나오고 상가에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핵심이 항상 기간이야.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민법에는 기간은, 그죠? 뭐로 되어 있을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렇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주택은 2년으로 된다. 상가는 1년으로 된다. 민법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해지 통고.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를 끝낼 수 있다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해지 통고하면은 몇 개월 후에 해지가 되느냐 했을 때 임대인이 하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 후. 임차인이 하면은 1개월 후, 요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종료가 언제 된다고? 해지 통고한 6개월 후, 해지 통고한 1개월 후,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 법정갱신 되기 전에 종전의 임대차에 담보가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담보가 붙어 있던 상황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렇게 고난도입니다. 근데 이 지문을 딱 정리해서 있어야 된다. 자, 종전의 임대차에 붙어 있는 담보가 법정갱신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담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무조건 존속합니다. 이렇게. 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일반 담보하고, 자, 보증금도 일종의 담보이거든요. 자,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외우려고 그러면 요거 이렇잖아요.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한다, 요거예요. 맞죠?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임차인이 제공했던 것은 무조건 따라가서 존속,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도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또 판례 특강이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 판례 특강 시간에 하는 거를 한 30% 정도는 지금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30%는 안 들어도 돼. 예? 예? 그 30%만 이렇게 빼고 나머지 70%를 들으러 토요일 날 오라고. 예? 예. 그래, 마구로. 그 오늘 듣고 다시 듣고 이래야 머리에 확 들어가지. 그죠? 그날 처음 들어가지고 머리에 100%팍 꽂히고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듣고 토요일 날 다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조문은 법정갱신으로 인하여 종전의 담보가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리 됐단 말이야.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합의갱신을 해도 이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판례가 있다고. 응? 판례가. 자, 우리 법에는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합의갱신해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겠느냐? 합의갱신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토요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문제가 나오면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법정갱신일 때는 뭐 소멸, 합의갱신일 때는 존속, 이리 된단 말이에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자, 189페이지 임차인의 권리 3대 권리가 있네요. 1번, 2번, 3번. 3대. 임차인의 3대 권리. 자, 임차인의 3대 권리 있잖아요. 3대 권리. 요게 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별 5개다. 별 5개. 포스타. 그래서 임대차에서 출제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의 3대 권리가 1순위. 예? 그 다음에 양도 전대 문제가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나 사소한 것들, 그런 게 3순위예요. 자, 임차인의 3대 권리를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주인한테 상환받을 수 있다. 이거를 비용상환 청구권이랍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자, 이거하고 강제로 팔아먹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매수 청구권이라 합니다. 매수 청구권. 매수해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매수해가라고 강제로 파는 권리다. 그런 뜻이죠. 자, 첫째는 요 비용 청구권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이란 말은 결국에는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비용상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청구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특약. 자, 그런데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그래서 특약으로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끼리는 매수 청구를 안 하기로 하자, 이런 특약을 해도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아시겠죠? 큰 차이를 기억하시면 해요. 자,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비용상환 청구 포기 특약은 유효,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무효, 이 말하고 같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요거는 임의규정, 요거는 강행규정, 요거는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 요거는 특약을 해도 포기할 수 없다. 포기 특약은 유효다. 포기 특약은 무효다. 전부 같은 말.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같은 말 다른 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말 다른 말. 그 이제 학생들이 보통 지금 좀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선생님 6개월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지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고 강의 들을 때 좀 알겠고 책도 읽어보면 알겠는데 시험만 치면 왜 개떡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그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또 학생들이 자꾸 변명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은 선생님 저는 뭐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실력이 없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실력이 없었어. 실력이 있으면 시간이 안 걸립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1번 애매하다, 2번 이상하다, 3번 특이하다, 4번 희한하다, 5번 야 이거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올라간다. 1번 5번 1번 5번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저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27분밖에 안 걸려. 27분을 딱 해가지고 한 번을 읽어서 답이 3번 안에 들어있는 게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1번으로 답을 생각하면 다른 건 안 읽어버려 뒤에 나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혹시나 빵이나 이래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간 다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모자란다,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실력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실력을 쌓도록 계속 노래. 그래서 나중에 10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좀 고득점을 받으려 하면은, 물론 모의고사도 잘 치는 게 좋지. 근데 모의고사 점수하고 실전의 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학생들 간에. 그럼 우리 민부 그 전국 수성하는 그 친구도 모의고사 점수에 비해서 실전이 훨씬 잘 친 거예요. 예? 모의고사보다. 그래서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모의고사에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실전에 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전에 강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기본기가 확실해야 된다. 기본기가 확실해야 돼. 왜? 실전에 가면 항상 여러분이 모의고사하고 다른 게 느끼는 게, 와, 이거 새로운 느낌이네, 새로운 문제가 네, 이리 느껴. 오래 들어가면. 그럼 그때는 내가 문제를 많이 다루고 이랬다고 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야. 다 문제를 많이 다루면 약간 이게 찍는 기술이 늘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문제를 내버리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답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기. 그래서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항상. 자,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청구권입니다. 채권 중에서 청구권. 약해요. 그런데 요거는 강력한 채권이야.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이거는 청구해도 효력이 바로 안 생겨요.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청구하면은 매매가 즉시 성립돼 버립니다.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비용상환 청구는 부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합물을 대상으로 한다. 부합물. 그런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그죠? 부속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토지 임대차 같으면 지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상물. 자,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부합물은 임차인이 뭐 했다? 벽지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속물은 임차인이 뭐 했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렇게.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지를 팔아먹는다, 에어컨을 팔아먹는다, 건물을 팔아먹는다. 그죠? 근데 벽지는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왜? 벽지는 임차인이 붙이자 말자 집에 포함돼 버려요. 그걸 부합물이라 하거든요. 이미 주인 것이 돼 버렸잖아. 벽지는 그 주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주인 보고 사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벽지 값을 내라. 그걸 뭘 한다고? 비용. 자, 그 다음에 에어컨하고 건물은 집에 부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독립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지는 부합물이고 에어컨이나 건물은 독립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주인에게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다. 자, 건물 임차인은 에어컨을 주인에게 팔아먹을 수 있고, 토지 임차인은 지상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언제 청구할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자, 비용 청구는 항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눕니다. 필요비. 자, 필요비는 간단해요. 보존, 유지, 수선에 필요한 비용. 보일러 수리비 3만 원, 요런 거. 좀 작은 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유익비는, 자, 물건의 가치 증대에 유익한 비용. 그게 유익비야. 대표적으로 지붕 개량 비용 3천만 원. 이거 뭐요? 필요비 3만 원 이거. 요거는 3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비보다는 유익비가 훨씬 크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은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요거는 즉시 청구합니다. 이거는 임대차가 종료돼야 합니다. 종료돼야 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 유익비도 청구. 물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유익비만 청구. 이렇게 됩니다. 차이. 자, 또 물어볼까? 겁나는데.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임차인의 비용 청구하고 무단 점유자의 비용 청구 시점, 그게 다르단 말이야. 우리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혹시 들어보셨죠? 예. 제가 혹시란 말을 아직까지 붙이고 있다, 지금 혹시. 예. 그래서 만약 임대차가 무효가 되는데 임차인이 다시 살고 있다, 그건 무단 점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임차인이다, 무단 점유자다. 그럼 무단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청구하는 것은 적시, 종료시 이리 됩니다. 근데 무단 점유자가 청구할 때는 목적물 반환 시 또는 반환 청구 시 이렇게 합니다. 요거 다시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라고. 자, 매수 청구는 무조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비용사원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고 유치권이 되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유치권에서 결련관계 들어보셨죠? 결련성이 있는 건 네 가지 해보자. 99번째로. 자, 비용상환 청구, 공사대금 청구,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동물 침해로 인한 청구. 그러니까 그 네 개를 자세히 딱 보면 전부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물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 대금 채권이 있잖아요. 매수 대금 청구권은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 대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 자, 비용 상환 청구는 그죠?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 그런데 매수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6개월 안에. 근데 이게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요 6개월의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기산점. 6개월의 기산점이 임대차 종료시로부터 하면 끝장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목적물 받은 날,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종료는 5월 5일 날 됐고 받은 날은 6월 5일 날 받았어. 그럼 언제부터? 6월 5일부터 6개월 간,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기본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비용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고 이제 매수 청구를 다시 들어가는 거야. 매수 청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뭘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다시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는 없어도 되니까 뭐 심심하면 요것도 지옥부도 되고 요밖에 없는데 뭐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3대 권리.